노인들의 금융 착취가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 주범이 바로 노부모에게 손 빌리는 자식들이라고 하네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만이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년층이 늘어나는 만큼 시니어 금융 역량 강화는 우리 사회의 중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니어들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디지털 금융은 어렵기만 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노후 금융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시니어 금융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해 줄 정책도 미비합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오랫동안 시니어 금융 문제를 고민해온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오영환 사무총장도 이러한 취지로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노인의 정책이사 시절부터 노인 빈곤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노인 빈곤은 복지로만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수반된 금융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니어들이 마주한 금융적 어려움은 어떤 게 있나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의 급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를 당한 노인은 대체적으로 수입이 없어 만회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 충격으로 치매에 이르고 자살에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급격한 디지털화도 고령층에게는 큰 장벽입니다. 현재 고령층 스마트폰 보급률은 거의 100%이지만 70대 이상 스마트폰 금융 이용 비율은 약 9%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시중은행 점포는 매년 300개씩 사라지고 있어 노인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미이용으로 수수료 혜택 등을 못 받아 발생하는 차이도 개인당 연간 5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교육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가 사라지긴 어렵지 않은가요? 답. 사전적 예방교육만으로는 시니어 금융보호자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후적 피해 규제도 꼭 필요합니다.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 후 피해 구제 신청서 작성과 환급, 상금, 상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두렵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어려운 절차를 동행하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시 대응팀을 갖추는 게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피해자 구제 없는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제재는 소용이 없습니다. 금융 착취도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답. 금융 착취는 미국, 일본 등 연금이 발달된 선진국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대표적이죠. 이들이 부모의 자산이나 연금을 쪼개 쓰면서 부모는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해 부모와 자식 모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노인이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라는 관념 때문에 착취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장이
노인이 맡긴 신용카드로 장을 보고 명품을 사는 등 악용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작 노인을 돌봐야 할 사람들로부터 금융 착취가 일어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착취는 아직 한국에선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가 관련 교육을 앞장서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조언을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시니어들은 대다수가 재산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후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현금성 자산에도 분산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집은 한 채 있지만 수입이 없어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주택연금을 추천합니다. 공시지가 최대 12억 원까지 적용되며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최고 월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식보다도 본인 노후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대사회는 장수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수천 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남기고 떠나가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 즉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상속 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가족 공동체는 붕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을 써야 합니다. 유언장을 쓰면은 내 삶의 마무리가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설계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수시대에 또 열심히 일해서 크든 작든 재산을 모은 분들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상속 재산을 내 뜻대로 잘 배분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쓴다면 가족의 우애는 이루어지고 또 가족 공동체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전통적인 가족의 붕괴입니다. 과거에는 3인, 4인 가구가 주류였습니다만 이제는 1인 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던 분이 유언장을 쓰지 않으면 그 재산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애정도 없었던 먼 조카나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거나 심지어는 그도 저도 찾아지지 않으면 국가재산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 크든 작든 내 뜻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1인 가구의 확산에 대비해서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 좋은 일에 쓸지 또는 누구에게 물려줄지를 내가 잘 고민하고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